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박광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가천대 의과대학에서 신경외과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원주 레퍼런스 기독병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 해서 더블보드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있습니다.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쓰던 고식적 항암제가 있고, 이제 최근에 쓰는 표적치료제라든지 면역항암제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라 해봤자 발진이 좀 가장 흔한 게 있고, 면역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 이렇게 설사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외에 고식적 항암제라고 해서 옛날부터 썼던 항암제는 탈모가 있기도 하고 토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심했던 항암제들이 이제 고식적 항암제고요. 요즘에는 잘 이런 항암제는 잘 안 쓰고, 물론 일부 암에서는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터부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들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의학이라는 거는 확률에 의한 치료, 이렇게 치료했더니 몇 프로가 얼마만큼 좋아졌더라, 그 몇 프로라는 게 과연 좋아지는 몇 프로인지 아니면 나빠지는 몇 프로인지 환자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항암 치료가 됐든 방사선이 됐든 수술적 치료가 됐든 소위 현대의학으로 검증이 완료된 치료를 받는 거는 최선의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예를 들어서 1기에서 받는 치료, 2기에서 받는 치료, 3기에서 받는 치료, 각 기수라든지 원발 암의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치료 방침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몇 프로에 해당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의사와 같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암이기 때문에 치료 안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현대의학의 그 혜택을 좀 더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이제 항암치료 받는 동안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종양내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항암제는 약 끝나고 나면은 길게는 1년, 아니면 짧게는 몇 개월이면 그런 부작용은 대부분 다 사라진다. 손발 저림 부작용이 또 오래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약 쓰면 다 좋아지기도 하고요. 탈모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다시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실은 주사 맞으면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서 진토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토 안 하게끔 하는 주사라든지, 혹은 식사를 못하면 그렇게 수액 처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보존적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환자 스스로는 아무 후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책에도 썼지만 초기 유방암 환자분이 암 치료를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서는 결국 나중에 유방암이 뼈로 전이가 돼서 이제 힘들게 방사선 치료 받으셨던 분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또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이니만큼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품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은 이제 그 이후에 환자분이 그런 어떤 병을 앓고 지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은 아마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내지는 이제 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암 치료 안 받으면 나는 편안하게 잘 죽겠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전이암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데, 전이암 환자분들조차도 이렇게 암이 전신으로 퍼졌는데 굳이 왜 치료를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힘들지 않은 항암제,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가 됐든 면역 치료제가 됐든 어쨌든 저희가 써봤더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항암제를 썼을 때, 지금 현재 병의 사이즈를 줄이면서 자기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막상 내가 항암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 삶이 끝이 아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삶이란 스위치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삶 자체가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꺼져가고, 그러다 보니 생명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내일 딱 죽어야지 하고 눈 딱 감아서 죽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매 순간 고통과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마지막 정도가 되면 그때 한번 항암제를 좀 받거나 그렇게 해서 좀 통증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항암제를 안 받으면 나는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하면은 항암제 안 받으니까 병이 더 빨리 진행돼서 빨리 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생각보다 질겨서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자 입장에서는 편안한 죽음을 이룰 수 있게 항암 치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할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암 환자니까 뭐는 주의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다 하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신 이제 담배만 피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어쨌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 술 한잔 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웃으면서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즐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술 한두 잔 안 먹음으로 인해서 본인께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크시겠느냐. 그리고 대신 이제 술 한두 잔이 한두 병이 돼서 그게 문제고, 절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주량이 아니면 한두 잔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방사선이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거에 의한 어떤 2차성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보통 소아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각 기관별로 이제 다 성숙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선 노출만으로써 이게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암의 특성상 이게 유전자 변형 내지는 몸의 면역 기능이 깨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성장 인자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기전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방사선 노출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 또 기술이 좋아져서 엑스레이가 한 번에 0.2, 0.4 밀리시버트 정도 되는데, 요즘엔 좀 많이 좋아져서 노출 설량이 많이 줄어들고 시간도 많이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점점 더 발전될수록 이제 그런 어떤 방사선 노출 설량 자체도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파킨슨 병은 퇴행성 변화, 다시 말해서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고요. 파킨슨 환자 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거 어떻게 되고 막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무릎이 먼저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먼저 망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당신은 머리에서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나이를 먹어가는 거다. 그래서 노화 때문에 이 병 자체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 젊어질 수 있나요? 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병 자체는 나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단 머리에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도파민을 넣어주면 정상생활이 다 가능하신 게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의 반응이 좋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정상생활 다 가능하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질병의 근원을 없애는 치료가 있고, 아니면 증상만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파킨슨병 자체가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병이다 보니까 질병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질병 치료제, 예를 들어서 재생하는 치료라든지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건 아직 현실까지는 치료가 적용되지 요원하고,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증상 완화 치료, 다시 말해서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넣어준다, 내지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약들, 뭐 도파민 대사와 관련된 약들, 하다못해 도파민을 더 많이 넣어준다든지 도파민이 잘 분해가 안 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약들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파킨슨의 3대 증상은, 첫 번째 떨림증, 그리고 강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동증이라고 움직임이 느려지거든요. 특히 그런 떨림증의 양상이 뭐 주로 이제 움직일 때 떨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양상도 이쪽에서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정신을 막 놓고 있으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떨고 있거든요. 딱 집중하면 안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뻣뻣해서 강직이 있으셔서 고개를 이렇게 한 번에 휙 돌리지 못하고 천천히 돌린다든지, 이렇게 온몸이 강직이 있으셔서 이게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서동증이라고 움직임이 느려지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걸음을 걸을 때 크게 걸어야 되는데 보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걷다가 보니까 발이 충분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게 돼서, 다리가 끌리거나 보폭이 좁거나 그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거나, 혹은 방향 전환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더 파킨슨 증상과 관련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둘 다 똑같은 퇴행성 변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력, 인지 저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운동장애는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거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인지는 괜찮은데 운동장애 증상이고, 물론 이제 파킨슨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파킨슨 환자인데 치매가 잘 오나요? 라고 얘기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파킨슨 환자라고 해서 치매가 더 많이 오진 않거든요. 단지 치매의 종류 중에 이제 파킨슨성 치매가 있는데, 파킨슨성 치매가 일반 환자에 비해서 한 3, 4배 이상 확률적으로 좀 높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치매가 더 많이 오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흔하게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은 멀쩡한데 움직임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기 생각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뛰어가고 금방이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치매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치매는 인지저하, 움직이는 건 상관없고 파킨슨은 인지저하랑은 상관없이 운동저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을 많이 꾸셔가지고서 목류병 이상처럼 깊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많이 꿔서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변비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킨슨의 3대 증상이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거를 파킨슨을 의심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이 3가지 증상 중에 2개 이상 있으면 파킨슨을 좀 더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렘수면 장애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떨림증이 좀 있다든지 그런 떨림증 패턴 양상이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든지 이제 이런 떨림과 걸음걸을 때 좀 움직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느려져 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분이 좀 파킨슨 증상이 좀 더 의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 단순히 한 가지 증상에만 꽂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파킨슨 초기가 좀 더 의심이 되면 렘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변비 같은 그런 초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떨림증이나 강직이나 이런 소동증과 같은 어떤 파킨슨 3대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돼서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 거는 효과 없고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약을 드리지만 이 약 너무 믿지 마시라. 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활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자기는 열심히 했고 뭐 10,000보, 20,000보를 걷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기 논문을 좀 몇 개 보면은 걷는 거는 그닥 운동에 큰 효과가 없더라라는 게 좀 밝혀진 사실이고 걷는 것보단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주로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모든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병 자체는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이다. 회복하기 위해서 관절을 크게 만들어주는 관절 운동. 제가 파킨슨 환자분들 운동하시라 이야기하면서 꼭 항상 잊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하기 힘드시면 우리 예전에 했던 국민체조 열심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땀이 뻘뻘 날 정도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유튜브 틀어놓고 뭐 똑같이 위치 따라해보세요 그러는데 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게을러서 저는 이제 이 병 자체를 환자분이나 보호자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는 게으르면 병이 빨리 진행되는 병입니다. 본인이 부지런하셔야지 이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2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 관절을 크게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웃으시라.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그러는데 항상 웃고 밝게 지내시고 나중에 이 병 자체가 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모든 근육으로 오는 병이다 보니까 음식 삼키는 것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잘 내기도 힘들고 뭐 소화 안 되고 뭐 장 운동도 떨어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목소리 크게 내시고 밝게 지내시고 웃으면서 지내시라. 그런 분들이 병의 진행이 좀 늦더라. 그래서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 문화센터 같은데 노래교실 같은 거 있으면 꼭 가셔가지고 박수 크게 치시면서 같이 노래도 크게 따라 부르시고 항상 외향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병의 진행이 느리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어떤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 게 있나요?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생 자체가 실은 좋은 경험의 축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지중해식 식단부터 시작해서 야채만 먹고 뭐 이런 어떤 요거트 먹고 이런 식단 자체가 과연 저한테는 행복한 인생 경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영양제가 됐든 뭐 어떤 운동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원리 원칙만 중요하지 다른 거는 저는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는 실은 본인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이게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침 맞아도 되나요? 한약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게 그런 재활과 같은 운동과 파킨슨 관련한 그런 약물 치료가 메인인 거고 나머지 치료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 영양제가 됐든 한약이 됐든 그렇게 해서 챙겨서 드셔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이게 나한테 좀 더 플라시보 효과가 됐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신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말 그대로 조력자에 불과한 거고, 저는 일단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뇌 영양제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이걸 하면 암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탄 음식 많이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벤조피린이 많이 나와서 그거가 결국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 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벤조피린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암으로 유발되려면 하루에 2톤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2톤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암이 생기는 원인이 단순히 독성암 유발 인자로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요소들이 걸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이거를 조심하고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확률에 의한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암 환자들이 해야 될 몇 가지 음식이나 조심해야 될 것들,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실은 현재 본인의 생활에 집중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치료는 기존의 약의 효과를 기계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먹기 시작하면 초반 한 5년까지는 되게 좋거든요. 거의 정상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실은 이제 머리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동폭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약을 먹을 때는 몸이 흔들리면서 이상운동증이 보이시다가 약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약 때문에 또 꼼짝없이 못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의 반응은 너무 좋은데 이제 이게 도파민 약이다 보니까 도파민 약이 머릿속에 올라가다 보면은 정신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신증에 의해서 실은 귀에서 누가 소리를 낸다거나 뇌에 이상한 게 보인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선망진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도 되게 힘들고 환자 본인 스스로도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갑자기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보호자 찌르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귀신 잡아야 된다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불 났다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서 온 아파트 떠나가게끔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은 약을 줄여야 되는데, 약을 줄이자니 파킨슨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약을 유지하자니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겠다 이제 그랬었는데,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그래서 머리 안에다가 이제 전기 침을 넣는 거거든요. 머리에 구멍 2개 조그맣게 뚫어서 전기 침을 넣으면 그 전기 침으로써 뇌의 특정 핵을 자극을 시켜서 그 뇌의 특정 핵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에 먹는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할 수가 있고, 일부분 대체하다 보니까 실은 약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약을 줄이고 본인의 움직임은 이전이랑 똑같이 지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뇌를 갖다가 재생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약발 내지는 기계발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단 하루, 단 몇 개월을 살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하나의 또 좋은 치료적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파킨슨 환자분들이 대부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생 약을 잘 먹어오다가 갑자기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잘 수술로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파킨슨은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병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수술이 결코 어렵거나 힘든 그런 수술은 아니고 머리에 전기침을 넣는 그런 수술이다. 그래서 그 전기침을 넣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하고 약을 줄임으로 인해서 삶의 질, 삶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치료적 옵션이 있는데, 그런 치료적 옵션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킨슨 병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조차도 너무 아까운 거야. 물론 이제 내가 암에 걸리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를 하긴 하겠지만, 그걸 미리 안다고 뭐가 과연 달라질까?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어이없는 경우가 전공의 때 얘기인데, 그 사무실에서 밖에 다니는 의자 놓고 이렇게 발 이렇게 들고 이제 운동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의자가 똑 부러져가지고서 뒤로 탁 넘어가면서 목이 탁 꺾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었던 거죠. 본인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분은 평소에 엄청 건강하셨던 분이시거든. 근데 하필이면 후종인대 고라증이 있다 보니까 사지마비가 돼버렸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한양대 구리병원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27살, 6살 남자애가 출근하려고 우산 쓰고 횡단보도 밑에 있다가 하필이면 그 횡단보도 위에 있던 그 표지판이 탁
떨어져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서는 탁 쓰러져서 사지마비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굳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자체가 되게 그냥 단순 뭐 인생 별거 없으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허무주의가 아니라 죽는 건 똑같은데 그런 죽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지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죽음 뭐 이렇게 쓰고 그래. 저는 근데 실은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죽음을 갖다가 좀 직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고민으로 귀결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삶 자체를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게 잘 죽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한 좋은 경험의 축적이 좋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웰다잉의 그런 과정이 결국 웰빙이랑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죽는 사람들 내지는 보호자들의 선택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은 제가 여기 제목을 죽음 공부라고 지었던 것도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몰입이 되셔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했겠구나 자기는 어떻게 했겠구나라고 한번 예행 연습을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로서 제 느낀 바를 적어놨던 게 있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결론 중에 하나는 죽으면 그 사람의 기억밖에 남지 않더라. 결국 나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빠, 누군가에게는 뭐 좋은 선후배, 뭐 좋은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실은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거는 나를 기억해서 참 그 친구 참 좋았지 없으니까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통찰까지는 아니어도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죽음에 대해서 제가 개똥철학이긴 해도 저의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고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담아서 쓴 책인 만큼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이런 의견에 동감을 가지시고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책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